안녕하세요. 저는 암사형 서울 굿닥터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보험 적용해서 재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에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라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충치가 있어도 스케일링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손을 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내리는 경우들이 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가 빠진 자리를 메우는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 치아 역할을 하는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머리 부분을 하는 크라운, 이 두 가지,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지대주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 게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치아가 없는 부분을 메꾸는 치료이고 세 가지 구조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라는 것도 치아랑 똑같아요. 치아도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썩거나 부서지거나 빠지듯이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지태가 많이 쌓인다든지 그러면 뼈가 점점 주변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뼈가 없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빼게 될 거고, 혹은 흔들리지 않더라도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 심겨지고 제대로 형성이 된 치아라면 30년 이상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문의하세요. 임플란트가 얼마나 아프냐.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거랑 발치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환자분들은 발치를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튼 임플란트라는 거는 임플란트를 심고 잇몸을 딱 꼬매주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발치는 이렇게 빼고 나면 빈 공간이 푹 남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발치를 이미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발치할 때 충분히 아팠으니까 임플란트 할 때는 훨씬 덜 아프게 시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치아랑 좀 다른 거는 치아는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거다 보니까 뼈에 조금 밖에 나와 있더라도 잘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 안에 완전히 뿌리 구조물이 정확히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뼈라는 원통 안에 임플란트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뭐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기본적인 두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뭐 우리가 4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뼈의 두께는 3mm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임플란트가 다 노출이 돼 있을 거잖아요. 뼈로 둘러싸이지 않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뼈 이식이에요.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로 둘러싸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뼈가 되면서 완전히 뼈로 둘러싸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술식 자체를 뼈 이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식립만 본다면 뭐 뼈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기능하면서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뼈라는 게 변하는 시기 동안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릴 때 많이 썩어서 충치가 심해서 이를 뺀다면 임플란트로 회복을 했을 때 추후에 그 주변 치아들과 조금 부조화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다치는 게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앞니가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니가 빠졌을 때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는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근데 임플란트를 심어 놓으면은 그 치아만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권유하는 건 성장 완료 후, 그래서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뭐 쉽게 말해서 뭐 90세든 100세든 110세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임플란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가 없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어느 정도만 된다면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사람한테 정말 제일 좋죠. 왜냐하면 모두 없을 때 틀니라는 대체제가 있을 텐데 틀니라는 대체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기능이나 보여주는 거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뭐
치아가 아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임플란트인 거죠.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틀니도 좋은 보철물이고 틀니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씹기에도 관리하기에도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우리 양치하듯이 똑같이 관리해주면 되는데, 틀니는 결국에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빼서 우리가 설거지 하듯이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조금 더 불편하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는 뿌리가 뼈에 딱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씹었을 때 그냥 내 치아처럼 씹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시다는 분들도 있지만 내 치아처럼 결국에는 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결국에 들썩들썩, 우리가 뺄 수 있다는 거는 먹다가도 빠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들썩들썩 하기 때문에 씹는 효율이나 씹는 재미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한번 씌우고 나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오래 쓸 수 있고, 임플란트는 나라에서도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보험을 해줍니다. 평생 2개지 뭐 몇 년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보험 적용해서 재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말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틀니는 결국에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나라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잇몸이 바뀌게 돼요. 그 몇 년 전에 만들 때랑 7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든다고 치면 7년 후에 잇몸은 그 전이랑 굉장히 다르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썼던 틀니를 보면은 잇몸에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치아에 걸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 걸어서 쓰는 치아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치아에 힘이 계속 이제 가해지기 때문에 그 치아가 무리해서 썩거나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치아가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주변 치아, 예를 들면 이 치아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주변 치아를 갈아내서 여기를 완전히 덮어주면서 이 빈자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임플란트는 만약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되면, 심었다고 치면은 이 치아와 이 치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 치아 때문에 이 주변 치아를 갈아내게 되죠. 그럼 갈아내게 되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치아 입장에서 갈려 있으니까.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이 치아와 임플란트와 이 치아가 있으니까 힘이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쌌기 때문에 많이 했던 치료라면, 이제는 브릿지라는 치료가 임플란트보다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엔 브릿지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접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피가 안 멎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피가 좀 잘 뭉치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 같은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 출혈이 됐을 때 피가 늦게 먹고 덜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혹은 발치를 하게 되면 피가 잘 안 멎어서 환자분들도 고생하실 수 있고, 피가 멎어야 여튼간에 뭐든 이제 그 다음 낫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불량할 수도 있고,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하시기 전에 꼭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내과 원장님과 저와 이렇게 보통 서류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다공증이에요. 임플란트 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뼈가 괴사되는, 다시 말해서 뼈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왜 그런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골다공증 약이랑 연관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골다공증 약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어떤 특정하게 이게 복용을 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골괴사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뭐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골괴사가 온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기간, 그리고 어떤 약을 먹는지, 약의 종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좋고, 뭐 그게 당연히 환자분들한테도 훨씬 좋은 거겠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할 수 있어요. 이제 임플란트가 빠지고 나면 이 입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치아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뼈만 충분하다면 그냥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임플란트가 빠졌을 때는
치아가 빠졌을 때보다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임플란트가 빠졌을까? 사실 치과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임플란트가 빠졌구나,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빼고 새로 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임플란트 빠지면 다시 심을 수 있다. 뭐가 빠지든 간에 결국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스케일링은 쉽게 생각하면은 입안에 있는 치석 그리고 치태, 플라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며칠 혹시 안 닦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를 며칠 안 닦고 손으로 긁어보면 하얀 때 같은 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치태라고 하는데, 결국 치태가 치아에 계속 존재하게 되면은 그 세균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제 잇몸에 피가 나겠죠. 잇몸에 피가 나는 건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피가 난 상태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녹여버립니다. 뼈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치조골이 없어지게 되면 치아는 흔들흔들 거리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잇몸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구강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양치이겠죠. 양치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치석이라는 것들은 양치로는 사실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치석들이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채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양치를 잘하는 사람도, 치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치석이 쌓이게 돼요. 그럼 그 치석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치석 안에 있는 잇몸들은 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치아가 다 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케일링인 거죠.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지만, 잇몸이 건강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충치 예방 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위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입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인이 입안에 있는 문제라면 스케일링을 하면은 당연히 입냄새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입에 뭐 껴있는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입에 있는 치태들, 부어있는 잇몸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훨씬 더 깨끗한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냄새는 덜 나겠죠. 이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충치가 있어도 스케일링을 받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충치라는 거는 결국 치아의 문제고, 근데 스케일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잇몸과 관련된 치료이기 때문에 충치가 있어도 스케일링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충치 치료를 받으면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아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충치가 있으니까 스케일링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충치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먼저일 거고, 스케일링 하면서 보이는 충치들은 그때그때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다. 출산하시고 바로 오실 수 있으면 바로 받아도 됩니다. 출산하시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으실 땐 편하게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입안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편하게 출산 후에 언제든 오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 준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한 번을 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겠네. 나라에서 1년에 한 번만 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죠? 입안에 있는 치석, 치태를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받는 목적은 깨끗한 입안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받아서는 부족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나이가 이제 점점 들수록 치석이 생기는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주기는 점점점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해준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이냐. 양치를 잘한다고 치석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치석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많이 생기는 분들은 너무 양치를 잘해도 계속 생기고, 정말 안 생기는 분들은 양치를 잘 안 해도 치석이 많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치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스케일링을 조금 자주 받고, 치석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는 세균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입안에 균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 그런 세균들도 살잖아요. 살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양치하거나 이런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군집을 만들어서 살게 돼요. 양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군집들이 생기면서 긁어보면 하얗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치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필름들이 모여있는 형태.
눈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그냥 하얀 약간 때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나온다면 실제로 그거는 세균들이 살고 있는 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석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치석은 사실 침해 성분에 의해서도 생겨요.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치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석에 덮여있는 잇몸에는 우리가 양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태가 생기고 세균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잇몸에 염증을 안 일으키는 거고 그거는 세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씌우는 치료를 보통 크라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치아 주변을 다 갈아내고 그다음에 본을 떠서 이런 형태의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덮어 씌우게 제작을 해서 오면 환자분 입에 이렇게 끼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서 봤을 때도 덮어 씌운 재료로 덮여져 있고 어느 방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덮어 씌운 재료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창문처럼 쉽게 생각해 우리 창문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이렇게 보셨을 때는 새로운 보철물의 모양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뒷면은 원래 치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 앞면만 삭제해요. 뭐 정확히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치아 앞면만 삭제해서 이제 치아 형태를 바꿔주는 보철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치아 색이나 형태를 바꿔주는 치료를 보통 얘기합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결국에 치아 앞면 모양이 이상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치아가 여기에 예를 들면 금이가 있어요. 혹은 치아가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모양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갈아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이제 치아는 갈아내지 않고 앞면 모양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치아 모양이 뭐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도 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교정 장치를 붙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앞면만 살짝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갈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보기에는 좋고 근데 치아를 많이 갈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치료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결국 치아 교정이라는 건 치아에 뭔가 붙이죠.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브라켓을 붙이고 철사를 연결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데 라미네이트도 결국에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브라켓을 붙일 수가 있어요. 라미네이트 후에도 치아 교정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떼내는 과정에 있어서 브라켓을 떼내는 과정에서 이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치아도 떼내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철물은 훨씬 더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미네이트를 이미 했는데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치아 교정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교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교정이 다 완료된 후에 라미네이트를 해주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덜 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라미네이트가 깨져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15년 정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셨던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면 한 2년 정도도 안 되는데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지 기간은 자기가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니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유지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앞니로 뭐 간단한 것들, 뭐 부드러운 것들을 먹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물의 수명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너무 금방 깨졌다.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치과에 가서 그냥 다시 수리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안 된다기보다는 이갈이가 심한 분들은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창문처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힘을 계속 이쪽 방향으로 받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시고 이갈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금 라미네이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씹는 습관이 굉장히 강한 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계속 씹히게 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유지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라미네이트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시긴 사실 좀 어려워요. 치과에 와서 원장님과 얘기할 때 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라미네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그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치아 모양이 있잖아요. 그 치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일부를 갈아내고 창문처럼 덮게 돼요. 근데 만약에 원래 치아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다 됐으니까 갈아낼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치아가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갈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덮어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원래 치아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돼요. 라미네이트도 결국 보철물이고 어느 정도 일정 두께가 있어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내 원래 치아와 내가 원하는 치아의 모양, 이 사이 두께가 충분하다면 뭐 굳이 치아를 삭제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덮어 씌우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치아를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라미네이트는 특정한 경우에는 무삭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사실 치료받을 때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만화를 본다든지 어떤 소위 말해 짤들을 봐도 손을 들라고 했는데 손을 이렇게 다시 내리는 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구나, 치과 의사들이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치과에서 사실 아프면 손을 들라고 하는 이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치과 치료받으면서. 그러니까 손을 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손을 들라고 하거나 입을 벌린 상태에서 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치과 치료라는 게 대부분 치아를 뭐 갈아내거나 좀 날카로운 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시면 사실 다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시지 말라고 하는 중에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거는 손을 들거나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치과 의사를 또 아프게 진료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아프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내리는 경우들이 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제냐, 마취를 하면 통증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마취를 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마취를 하면서 내가 통증을 10을 느낀다고 하면 이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통증이 10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실 진행하는 게 환자분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올리면 설명을 드려요. 이게 마취를 하면 더 불편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플 때 어떻게든 의사 표현을 하시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다 해결해 주실 거고,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한테 왔습니다. 찾아서 막 가지는 않고요. 뭐 어디 네이버 검색해서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 제 친구 중에 근처에 있는 친구. 뭐 치과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까운 게 최고죠. 가까운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친구한테 받고, 저랑 야간 진료 요일이 다른데 가까운 친구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고요. 이제 치과에 의사가 여러 명인 사람들은 뭐 점심시간을 통해서나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꿀팁은 없습니다. 치과에 꿀팁은 없어요. 치과는 양치를 잘하는 게 꿀팁이에요. 제 생각에는 양치법을 잘 배워서 양치를 잘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양치를 진짜 안 했던 것 같고, 양치를 해야 되는데 막 미루고 이랬던 게 많았다면 치과 의사가 되고부터는 양치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치하는 법을 좀 알고는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잘 맞는 법을 찾아서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습관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가글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세균을 조금 뭐 활동을 못하게 하든지 세균을 이제 없애든지 하는 건데,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해요. 치아에 어떤 세균들이 모여 사는 게 생겨버리면 그것들이 화학적인 어떤 약품에 저항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집안에 있으면 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글을 해도 여기 세균 모여 사는 애들은 거기 안에 있으면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글이 끝나고 다시 정상 상태가 되면 나와서 활동을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물리적인 세정, 그러니까 양치라는 거는 물리적인 세정이거든요. 그게 동반되면 좋죠. 뭐 가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Nope.